자, 안녕하세요. 북스형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그 1930년대, 40년대 그 일본의 그 경제 정책 관련된 내용을 할게요. 자, 이 당시 이제 경제 정책은 병창 기지화 정책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일본은 그 당시에 이제 뭐그 대륙 침략을 했잖아요. 그래갖고 중일 전쟁도 일으키고 만주 사변도 일으키고 태평양 전쟁까지 이제 일으키게 되면서 그 당시 우리나라에 그 경제 수탈을 하게 돼요. 그래서 자기가 필요한 노동력과 인력을 강제 수탈을 하면서 그때 이제 병창 기지화 정책을 이제 추진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때 이제 동시에 이제 예전에 얘기했던 그 민족 말살 정책도 하죠. 예, 그래서 이걸 통해서 병창 기지화 정책을 뭐냐면 효율화시키려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이 병창 기지화 정책에서 내걸었던 이 슬로건이 뭐냐면 농공변진이에요. 예, 이 농공병진 이 슬로건을 내세웠는데, 자, 요거 좀 외워두세요. 요거. 그래서 예, 이 농업과 공업을 같이 병행한다. 그래갖고 이게 09년 기출문제에 나왔거든요. 예, 기억을 해두시고 그래서 그 농공병진 슬로건 아래 그 당시 우리나라 전쟁 수행을 위한 군수물자 생산 기조 삼으려고 했고 그래갖고 이제 그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오죠. 남면 북양 정책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중공업 육성 정책, 예.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고 뭐 발전소라든지 이런 것들 막 건설하고 이런 정책들을 이제 했다. 그래서 일본과 우리나라와 그 다음에 만주를 하나의 경제적 분류구로 묶으려고 했죠. 엠블루구. 예. 그래서 이제 효율적으로 이제 전쟁 물자를 생산을 하려고 했던 거죠. 자, 그러면 한번 관련된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자, 1937년에 중국 침략에 이어서 1941년에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일제는 전쟁 수행을 위한 경제 수탈에 이어 노동력과 인력을 강제 수탈에 이르렀다. 자, 이와 같은 침략 전쟁의 연속 속에 우리나라는 전쟁 물자를 공급하고 인력을 수탈하는 당하는 병창 기지로 개편되었다. 그래서 일제는 우선 일본 내 농업공항을 타개하기위해서 삼미징식 계획을 중단했다. 자, 예전에 한번 제가 전 시간에 얘기했는데 삼미징식은 두 번에 걸쳐서 일어났어요. 이게 이제 1934년에 중단이 됐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의 사정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일제의 그 내부 사정 때문에 일본 내부. 이때 이제 농업공항이 일어났다고 했죠. 그러니까 농업공항이라는 말 그대로 뭐냐면 일종의 생산 물자가 넘치는 거야. 우리가 이제 그 대공황처럼. 근데 왜 넘치냐? 이때부터는 이제 일본 자본들이 농업에 투자를 많이 시작해요. 왜냐면 쌀이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30년대 중반 들어가면 오히려 쌀이 넘쳐 흐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조선에서 값싼 쌀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타격을 입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삼미 증식 계획을 중단해요. 물론 이제 삼미 증식 계획은 나중에 전쟁 중에 또 한 번 더 실시를 하긴 해요. 3차 산미징식 계획을. 근데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산미징식 계획하고 이제 배경하고 이게 좀 다르죠. 이때는 전쟁 물자 약탈하고 이제 관련돼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산미징식 계획에서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자, 그다음에 일제는 농촌진흥운동을 이제 펼치게 돼요. 이 농촌진흥운동도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많죠. 근데 요거는 이제 여기서 간단히 언급만 하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그래서 농민 생활 좀 안정시키기 위해서 후방을 안정시키는 농촌진흥운동을 강요하고 자, 그래서 긴축 그 생활과 납세 이행을 독려했다. 자, 이는 쌀 생산에 주력했던 한국 농민들에게 심각한 타격을 줬고 그다음에 침략 정전을 하기 위해서는 군수품 조달 공장을 세울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금속이나 기계, 중화공업 이런 것들을 이제 육성하는데 주로 이제 이런 것은 어디에서 육성하냐면 한반도 남부 지역보다는 북부 지역에 주 육성하죠. 이 지역에. 그래서 한반도 남부 지역은 주로 이제 뭐냐면 경공이라든지 주로 쌀농사 이렇게 하고 한반도 북부는 북부 지역은 이렇게 이제 중화공업 전쟁 물자에 필요한 그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만주나 뭐 중국과 가깝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 지역이요. 자,
그다음에 일제는 태평양 전쟁으로 국량 확보가 이제 시급해지자 미국 증신 계획을 제기했다. 그래서 이제 요 미국 증식 계획이라는 것은 아까 삼미 증식 계획이죠. 예. 그래서 삼미 증식 계획을 제기했어요. 이게 이제 3차 이제 뭐냐면 삼미 증식 계획인데 근데 아까 얘기했던 이제 3차는 보통 여기 들어가지 않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하여튼 그 신조선 미국 증식 계획 임시 농지정 관리령을 통해서 삼미 증식 계획을 제기를 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계속 읽어볼게요. 자, 일제는 태평양 전쟁으로 국량 확보가 시급해지자 미국 증식 계획을 제기했고 소비 규제를 명목으로 신랑 배급 제도를 실시했고 더 나가서 미국 공출 제도를 이제 시행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쌀이 모자르니까 음, 그다음에 미국을 그 사들인데 시장에 사들인 게 아니라 강제 국가에서 이제 그 사들인 거야. 근데 시장가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사들이게 된 거죠. 그러니까 농민들이 큰 타격을 이제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예. 자, 그래서 이제 그 한국 농민들은 생산된 쌀을 일본 일제 당국에 부락 단위로 강제 팔고 식량 배급을 받아 끼니를 이어가야겠다. 또 일제는 전쟁 물자의 공급을 위해서 모든 금속재 그것을 강제로 공출했고요. 그래갖고 농기구, 식기, 제기는 물론 심지어 교회나 사원의 종까지 징발하여 전쟁 무기를 제작에 이용했다. 그래서 금속의 강제 공출 제도까지 실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제는 이러한 경제 수탈뿐만 아니라 전식 동원 체제를 갖춰 그 당시 그 인력을 강제로 동원했다. 우선 전선이 확대되자 한국인들 전쟁터에 몰아넣어 일본을 위해 싸우겠다. 그래서 예전까지는 1930년대까지는 아직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를 이제 못 믿었어, 한국인들. 그래서 일부 뭐 엘리트 군인들 아니면 한국인들에게 뭐 총을 쥐어주고 싸우자는 얘기는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전쟁을 계속하다 보니까 이제 일본 내에서 어, 그 인력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많이 이제 소모되죠, 전쟁 중에. 그리고 이제 전쟁에 필요한 이제 병참을 하기 위해서는 또 여러 가지 부용 인력도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제가 우리나라 사람들 이제 착출하기 시작한 거야. 근데 처음부터 뭐 징병제를 실시했던 건 아니고요. 처음에는 그 지원병제를 실시했어요. 지원병제를. 그래서 지원자에 한해서 이제 실시했다가 인력이 더 부족하니까 이제는 강제로 징병제를 이제 바꿨죠. 그래서 패전할 때까지 수십만 명의 청년을 강제로 징집했고요. 그리고 학생들을 대상으로도 학생 지원병제를 실시해서 그 당시 많은 학생들이 전쟁터에 끌고 갔죠. 그래서 이제 그때 많은 사람도 또 죽고 또 어떤 일부는 가미가제 이제 특공대도 들어가서 동원돼서 죽고 그래서 그 억울하게 이제 동원돼 가지고 죽은 사람들 이제 또 일본에서는 야스쿠니 신사에 신으로 모셔놓죠. 그래서 이거 뭐 위패 철거해라 뭐 이렇게 말이 많은데 자, 이 밖에도 일제는 전시 노무에 한국인들을 강제로 동원했죠. 그래서 이 노무라는 건 뭐냐면 이제 전쟁을 하다 보면 앞에서 총 쏘고 싸우는 사람도 있겠지만 뒤에서 이제 보급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갖고 이제 여러 가지 물자를 이제 수송을 해주고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죠.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야. 아니면 이제 여러 가지 군수공장이나 비행장이나 탄광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1939년에 모집해서 알선 형식으로 전개된 전시 노무 동호는 1944년에 징용의 형식으로 취해졌다. 강제로 동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만 명 이상의 한국의 청장년들이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 동남아시아, 사할린 등지 동원되어 강제 수용됐고, 자, 이들은 탄광 및 비행장, 군수공장, 철도 등 공사장에서 노예처럼 혹사당했으며 공사가 끝난 데에는 군사기밀의 이유로 무더기 학살되거나 전선에 투입되기도 했다. 자, 어린 학생들과 여성들도 예의가 있는데 일제는 어린 학생들을 근로동원이라는 이름으로 그 군사시설 공사와 토목공사를 동원을 했죠. 그리고 여성은 근로보국대라는 이름으로 각종 공사를 동원했다. 이 근로보국대도 좀 외워두세요. 그 다음에 전쟁 막바지에 여자 정신대를 근무령을 많은데 그래서
이 정신대는 좀 약간 위안부가 좀 달라요. 이 위안부는 성적 그걸 제공해 준 거고, 요거는 이제 주로 군수군에서 일을 하는 거죠. 그래갖고 12살부터 40세 미혼 여성 수십만 명을 강제 동원해 갖고 군수공장에 일을 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이 어린 그 여성들 상당수가 중국과 동남아시아 각 지역에 전쟁 때 보내져 군인들 상대로 위안부 생활을 강요했다. 그래갖고 이제 일본은 점령 지역 및 식민지 곳곳에 위안을 설치하고 강제 동원된 여성들에게 조직적인 성폭력을 자행하는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다. 자발적으로 간 게 아니죠. 끌려간 거야. 예. 자, 하여튼 이런 전시 동원 체제에 있고 그 관련된 그 사료 내용이 있으니까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련된 이제 그 15년 개정 교과서 내용을 좀 볼게요. 15년 개정 교과서 몇 페이지를 이제 표시하면요. 이게 어디다 적어놨나 내가? 음. 미래는 211페이지 펴보세요. 자, 군수 물자를 공급하기 위한 병창 기지화 정책을 추진하다. 이렇게 보면, 자, 식량의 안정적인 확보를 두었던 식민지 경제 체제는 대공황을 겪으면서 공업화 추진하는 방향으로 개편됐다. 자, 이에 따라 한국의 값싼 노동력과 지하 자원을 수탈해 성장할 일본의 독점 자본이 대거 진출했다. 그래서 예전에 얘기했지만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일본에서 이제 자본 축적이 가속화되면서 이런 미쓰이나 미쓰비시 같은 거대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다고 했죠. 근데 초창기 때는 저 쌀농사에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투자를 했어요. 예. 물론 일본 이제 중소공업, 저기 중화공업도 투자를 했긴 했지만, 근데 1930년대, 40년대 들어오면 일본의 이제 필요에 따라서 그 자본의 논리에 따라서 중화공업에 많이 이제 투자를 하게 되죠. 자, 이들은 중화학공업과 그다음 강업 부분에 투자하면서 북부 지방을 중심으로 대규모 공장이 세워지는 등 식민지 공업화가 빠르게 어, 이루어졌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공업 생산이 주로 북부 지역에 이제 평준돼 가지고 지역적 불균형이 생겨. 그래서 한번 남부와 북부 간의 공업력에서 차이가 생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문제인데 이것이 나중에 해방 이후에 북한이 이제 공업이 이제 좀 발달된 이유가 이런 배경화에서 발달된 거야. 예. 자, 농촌에서도 남면 분양 정책을 실시했고, 요거 용어 좀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죠. 자, 남면 분양 정책은 뭐냐면 그 당시 남부 지방에 연안을 재배하고 북부 지방에 양을 기르는 일본의 정책인데, 이거는 이제 그 당시 이제 1930년대 이후부터 세계 열강들이 분육경제 등 보호무역 정책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걸 하다 보니까 일본의 방직 자본가들 보호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원료를 이제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이제 남면 분양 정책을 실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남면 분양 정책의 명칭하고 실시 배경 같은 것들 좀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삼미진식 계획도 중단했다. 자, 이거 1934년에 중단된 걸 얘기하고 아까 얘기했지만 이건 다시 재개됐다고 했죠. 전쟁 와중에. 그래서 1943년에 42년인가 하여튼 43년에 다시 재개가 돼요. 예, 이건요. 자, 그다음에 중일 전쟁 도발 이후에 일제는 대륙 침략에 필요한 군수 물자를 공급하기 위해서 병창 기지화 정책을 적극 추진했고 그다음에 이에 이제 한국 경제 구조는 군수 사업 위주로 개편되고 소비자 생산이 크게 위축되었다.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전쟁 동원 체제에서 인력과 물자의 수타 이렇게 보자. 자, 중일 전쟁에 도발할 때는 국가 총동원법을 이제 제정해요. 요거 좀 외워두세요. 요 법. 사회에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이 국가 총동원법은 옆에 있죠. 1938년에 제정한 법인데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노동력이나 인력이나 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수탁하기 위해서 이제 실시했는데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에서 실시한 법이에요. 그래서 일본에 실시했던 법을 학대 적용한 거예요. 우리나라에. 자, 그래서 국가 총동법을 제정하고 직접적인 강제적인 방식으로 인력과 물자를 수탈했다.
그리고 지원병제나 그다음에 학도지원병제, 징병제를 실시하여 청년들을 침략 전쟁에 투입했으며 군민 직용령을 내려서 그다음에 청년과 장년들을 탄광, 철도, 건설, 군수공장에 끌려가서 노예처럼 일을 시켰다. 그래서 수많은 여성을 전쟁터에 보내 일본군 위안부란 이름 아래 성노예를 삼았으며 전쟁 막바지에는 여성의 정신 근로용을 만들어 수십만 명의 여성을 군수공장에서 일하게 됐다. 그 다음에 이제 근로보국대라는 조직을 만들고 자 어린 학생들마저도 전쟁 물자에 조달하는 데 동원되었다. 자 일제는 침략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식량과 전쟁 물자를 강제 공출했고 공출제를 실시했죠. 집집마다 목표량을 정해 쌀을 가져가고 양곡의 배급제를 실시했고 그다음에 무기를 만들기 위해서 절이나 교회 종, 가정에 쓰는 노트북과 숟가락까지 뺏어갔다.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볼 때 이제 좀 약간 많은 것을 약탈했다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약간 이제 좀 약간 30분 빠진 얘기지만, 어, 1920년대까지 일제가 우리나라에서 많이 약탈한 건 금이었어, 금. 금. 금이 그 당시 이제 가지고 있으면 일종의 이제 대화폐도 사용할 수 있고 어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교육하는 데도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일본은 근본이 태안제도를 실시했으니까 금이 이제 되게 중요했는데 근데 이제 3, 40년이 넘어서 전쟁이 시작되고 중국, 일본, 미국 간의 관계가 나빠지죠. 그러면서 이제 미국부터 금수 조치가 이제 취해져. 그러니까 이제 금은 쓰잘데기 없는 거야. 이제 금은 가지고 뭘 만들 수가 없죠. 예, 그래가지고 이때부터는 금보다는 주로 이제 철이라든지 구리라든지 뭐 이런 강상들을 개발하게 돼. 왜냐하면 당장 전쟁 물자 쓰려면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하여튼 이렇게 전쟁 물자에서 필요한 건 다 끄집어내서 약탈했다. 예. 자, 한편 일제는 전쟁에 필요한 인력과 물자를 효율적으로 동원하기 위해서 국민 정신 총동원 운동을 실시했죠. 그러니까 이를 통해서 지원병이나 국방연금, 국방연금은 이제 기부금 형식인데 거의 이제 뭐냐 반강제적 뜯어냈다고 보시면 돼요. 강제적으로 이제 반강제를 했고 어떤 사람은 자발적으로 이제 한 사람도 있죠. 친일파 같은 경우에는 국방연금 같은 걸 이제 자발적으로 하고 비행기도 이제 현사하고 그렇게 했고 자 그다음에 일본식 서명을 이제 사용하도록 강요했고 창씨개명이죠. 그래서 폐품 수집 활동도 벌이게 됐다. 그 다음에 이제 전국적인 조직된 반상회를 통해 그래서 일장기 개항, 신사 참배, 그 다음에 일본어 사용, 예국 저금 등을 강요했고 각종 친일 행사에 한국인 동원했죠. 이때 이제 반상회 상위 조직인 예국반이라는 걸 만들어요. 예전에 뭐 기출문이 나왔는데 이 예국반의 그 밑에 산하 조직들이 반상회야. 예. 그래서 요거 예전에 예국반 관련돼서 한번 기출문제 나왔으니 좀 기억을 해주시고 지금도 반상회 하잖아요. 일제 잔재인데 계속 하더라고 반상회를. 자 거기 보면 이제 지식백과사전에서 이제 공출 한국인의 일상적 궁핍을 내몰다 이렇게 좀 볼게요. 자, 침략 전쟁이 확대되는 일제는 식량 공출을 독려하면서 만든 포스트 구조이다. 그래프에서 알 수 있듯이 미국 공출 비율은 1941년 약 43%에서 1944년 약 64% 크게 증가되었다. 더욱이 농민들에게 지급된 공출 대금은 생산비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고 그마저 외국 저금이라는 명목으로 일부를 떼어갔다. 자, 비싼 소장료까지 납부해야 하는 농민 중에 경작을 포기하는 경우도 나타날 정도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대다수 한국인들은 일상적인 궁핍을 내몰리면서 거우고 살아가야만 하였다. 자, 이렇게 이제 보시고요. 자, 뭐 위안부는 이제 좀 각자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해남 에듀 교과서를 좀 볼게요. 자, 해남 에듀 교과서 210페이지 펴볼까요? 예, 210페이지. 자, 전시 수탈력 군픽이 일상화되다. 이렇게 있고, 이제 앞에 중국, 일본군 위안부 강제에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위안부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예.
그다음에 그 다음 장 보면 그 당시 국가 총동원법 같은 거 내용이 있죠. 예. 그래서 그 일제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침략 정책 확대하면서 인력을 부족해지자 한국을 강제 동원했고 그래갖고 이제 이 국가 총동원법은 중일 전쟁 이후 인적 물적을 수탈하기 위해서 만든 법으로서 이를 근거해서 징용과 징병 같은 제도가 실시했다. 그래서 그 밑에 이제 보충제도 국가 총동원법 내용이 있으니까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근로보호대에 관련된 내용이 있죠. 그래서 근로보호대는 중일전쟁 이후 일제는 한국인의 학생, 여성, 농촌 노동력을 동원하기 위해 조직된 단체다. 음. 그리고 이제 밑에 보면 이제 뭐 사례 등이 있으니까 이거 각자 보시고 자,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KBS 역사 스페셜에서 자주 언급된 곳 있죠. 군함도라는 있죠. 이 군함도는 해저 탄광 개발을 위해서 세워진 인공성인데 요 자체가 조그만 소도시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한국인들 데리고 와서 거기에 거의 1000m 가량을 파고 거기에 탄광을 강제로 캐내게 했죠. 그래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또 죽고 군함도는 좀 뭐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당시에 뭘 많이 뺏어갔냐? 쌀이 제일 많죠. 쌀 공출. 그래서 식량 배급제도 실시했고, 그래서 이제 이 공출은 농민의 식량 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채 강제로 실시했기 때문에 그 당시 농민들은 곡식을 숨기고 조선 총독부는 경찰 동원을 찾고 그리고 또 도시의 식량 배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배급량이 줄어들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 일어났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전시 수달로 한국인의 삶이 어떻게 일어날까, 변했을까? 그 내용을 좀 보면요. 자, 식량 배급이 부족하여 끼니를 거느리는 가구가 늘어났고 도시락을 준비하지 못한 학생도 점차 증가했다. 자, 조선총독부는 식량 문제를 심각해지자 남은 반찬 등을 건조해 먹을 걸 강요하는 식생활 결전화를 주장했다. 다 이제 싸움을 이제 갖다 붙이네요. 네, 싸울 각오로 이제 먹으라 이런 내용인데 요거는 뭐 해남 애도에만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예전에 한번 시험문에 나왔던 예국반 있죠. 음, 그 예국반을 동원해서 절미 운동을 펼쳤다. 그래서 이제 이 시기에 한국인들은 이제 비료용으로 수입한 썩은 꽁깨무술 배급받을 정도로 일상적인 굶주림을 겪어야 됐다. 자, 강제징용 노동자에 대해 삶도 비참하게 이를 데 없었는데 식사는 콩깨물을 섞은 밥을 단무지가 적은 것이다. 월급은 각종 비용을 제한하고 강제 저축을 시켰기 때문에 실제 받은 돈은 3엔에서 5엔에 불과했다.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래서 이제 이처럼 나라를 빼앗긴 한국인들의 삶은 인간으로서 필요한 그 최소한 조건을 충족할 수 없었다. 이렇게 있는데 자, 이 내용들 보시고 이제 거기에 이제 강제 저축과 관련된 내용 있죠. 그래서 이제 일제는 전쟁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서 한국인들에게 전축 목표 계획을 의무적으로 할당해 목표를 달성을 하게 하고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그 한국의 저축을 통해서 그걸 얻은 걸 이제 전쟁에 어떤 동원을 하는데 사용했죠. 네. 그래서 저축이라는 것은 한국의 입장을 볼 때는 자산 소실 의미가 더 커요. 예. 뭐 요런 내용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도표 정리하는 건데 이제 한번 그 내용도 이제 각자 보세요. 이거는요. 예. 이거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넘어가서 7차 지도서, 7차 교과서를 이제 볼게요. 자, 먼저 이제 7차 교과서는 이제 그 넘어가서 3.1운동 이전의 민족운동을 볼게요. 1910년대 국내 독립운동과 관련된 내용이요. 자, 먼저 국내 비밀결사 조직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1910년대는 우리나라의 국내 비밀결사 형태로 이제 운동을 했는데 그 수밖에 없었던 게 1910년대 무단통치 시기였죠. 그리고 이제 통감부 시대 때 계속 연결된 보안법이 이제 계속 실시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보안법이 실시된 한국인들은 어떤 정치 사회적 단체, 결사 단체를 조직할 수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합법적인 운동 형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되게 그 당시 의병운동도 되게 의병단체 의병단체란다. 그 민족 독립운동 단체들은 비밀 결사 형태로 뭐냐면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항일 의병 운동 계열과 그다음에 예국 계몽 운동 계열들이 이제 그 같이 주도를 하면서 합류하면서 이렇게 운동이 진행이 되는데 한번 이제 좀 읽어볼게요. 자, 우리 민족은 1910년대 일제 가혹한 무단 통치 아래에서도 독립운동이 계속되었다. 자, 이 시기에 이제 국내 독립운동의 특징은 비밀 결사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때 이제 항일 의병 운동 계열과 예국 계몽 운동 계열의 합류가 이루어졌다는 게 특징이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항일 의병 운동 계통의 이제 단체들은 대표적인 단체 독립의군부죠. 그 다음에 이제 민단조합, 풍기강국단 이런 단체들이고요. 그 다음에 예국계몽운동 단체들은 이제 어떤 단체들이냐면 조선국권회복단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성단, 예. 그 다음에 조선국민회 뭐 이런 단체들이야.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거 외에도 그 항일 의병 운동과 예국 개몽 운동 이런 두 개 계열로 또 나눠볼 수 있지만 또 뭐냐 이념에 따라서 그 뭐냐면 복벽주의 단체와 공화주의 단체로 또 나눠볼 수 있어요. 요거 이제 15년 교과서나 뭐 09년 개정 교과서에 좀 많이 나오는데 자, 이때 복벽주의에서 벽이라는 것은 임금 벽자. 그러니까 이제 자, 임금벽자인데 이거는 이제 뭐냐면 왕정을 다시 회복하다는 거죠. 예. 그래갖고 조선의 왕조 다시 부활시켜야 된다. 예. 그래서 그때는 이제 고종이 이제 살아있어갖고 고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간 좀 저항적이었죠 일본에. 그래서 이 고종이 항일 그 저항의 중심지를 삼아서 그 운동을 펼쳐야 된다. 예, 예전에 왕조 체제 넘어가야 된다. 뭐 이렇게 이제 주장했던 단체들이고요. 공화주의는 말 그대로 이제 왕정을 폐지하고 공화국을 만들어야 된다. 뭐 이렇게 했는데 이 복벽주의 단체 대표적인 단체가 신한혁명당이 있어요. 근데 이 신한혁명당은 처음에는 복벽주의 단체였어요. 예, 이 단체가. 근데 1917년은 나중에 이제 좀 대동당련 선언을 하면서 이제 복벽주의 포기하고 공화주의 넘어가게 돼요. 이 단체는. 예. 그 다음에 뭐 독립의군부 아까 집에 이제 임병철이 만든 의병 계열 운동 있죠? 예, 단체. 이런 단체들이 이제 뭐냐면 복벽주의 단체들이고요. 공화주의 대표적인 단체는 이제 대한강복회라는 조직이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항일의병운동 계열과 그 다음에 애국개몽운동 계열 이렇게 두 가지 계열과 그다음 정치 이념으로 복벽주의와 공화주의 단체 이렇게 이제 있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고 참고로 1910년대는 이제 복벽주의와 공화주의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특히 3.1운동을 계기로 해갖고 공화주의로 통합이 되게 돼요. 그 임시정부 만들 때는 거의 공화주의 분위기야. 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흘러갔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본래 항일 운동 계열은 무장투쟁도 펼쳤고 예국개몽 운동 계열은 실력 양성 운동을 전개했으나 자, 이 시기 때 서로의 한계를 인식하면서 합류하는 그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복표주의 단체와 그 다음에 의병 계열 단체와 계몽주의 계열이 항복한 그 통합하는 단체들이 등장하는데 이게 이제 앞에서 언급했던 대한강복회가 이런 단체들이죠. 자, 이처럼 각계각층에 이제 참여했던 조직한 비밀 결사는 항일 의병 전쟁과 예국개몽 운동 정통을 계속 발전했다. 그래서 이제 그 항일 의병 운동을 정통을 계승한 비밀 결사는 독립의군부, 홍기강복단, 민단조합 이런 단체들이 있었죠. 그래서 여기에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독립의군부는 좀 기억을 해두세요. 이 단체가 되게 유명해요. 이거는 이제 그 옆에 사진 보시면 임병찬이라는 사람이 이제 조직을 했는데
그래서 고종황제 비밀 칙령을 받아서 임병창 등이 유린과 의병계통을 구합한 조직으로서 국권 반환 연구소를 제출하기도 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이 독립의금부 단체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래서 이 단체는 조선 총독과 일본 당국의 조선에 대한 철수를 요구하면서 의병 전쟁을 계획을 하여. 근데 1914년에 이제 발각이 돼 갖고 이제 해체되죠. 그래서 이 독립의금부는 우리나라에 남았던 최후의 의병 단체이기도 해요. 이 독립의금부는. 예. 자, 그 다음에 뭐 풍기 강복단 뭐 민단 조합이 있었으며, 그 다음에 예국 그 계몽운동의 정통을 계승한 비밀결사 조직으로서 조선 국권 회복단, 그다음 기성볼단, 그 다음에 그 조선 상직 장려계, 뭐 단천 자립단, 송주회 이런 단체도 있다. 요 단체 중에 좀 기억할 게 뭐냐면 이제 그 조선 국민회라는 단체가 있어요. 예. 아니, 조선 국민회가 아니라 송주회. 송주회는 그 평양 숭인여학교 여교사들을 중심으로 해갖고 해외 독립운동 기금 모금과 여성 계몽 운동을 이제 했던 단체인데, 이 단체는 좀 생명력이 계속 즐겨가지고 일제 말기까지 이제 계속 활동했던 단체고 해외까지 조직망을 확대했던 단체거든요. 그 다음에 풍기 강복단이라는 단체는 이제 그 체계중의 체계중이 풍계에서 이제 결성한 건데, 그 독립군 양성을 위한 무기 구입과 군작을 모집했다가 나중에 이제 대한강복회에 합류한 단체예요. 예. 뭐 이런 단체들 좀 기억을 해주시고, 그 입학기에도 이제 뭐냐면 자 백산상해나 대동상전 같은 미국 좌파상들을 이 국외 독립운동 단체 비밀 연락 거점을 활용한 형태가 있었다. 그래서 그 당시 회사 중 일부가 한국인 회사 중 일부가 이런 식으로 그 운동 자금을 제공해 주거나 거점 역할을 했던 그런 회사들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은 각급 학교의 교사와 학생들에게 의해 비밀리에 이루어졌던 민족교육운동도 1910년대 국내 독립운동의 한 흐름이었다. 그래서 1911년 일제는 조선교육에 불구하고 서당을 비롯한 각종 학교 교육을 민족운동의 음, 운동을 전개해서 민족의식을 고취시켰다. 이때 서당들은 개량 서당들이 많았다고 했죠. 그 당시에. 개량 서당에서는 한문뿐만 아니라 신식 학문도 같이 가르쳤고요. 그다음 민족교육도 같이 실시했어요. 개량서당이 학대했던 게 뭐냐면 일제가 이제 보통 학교 있죠. 그걸 많이 만들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이제 교육 욕구를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니까 이 개량서당들이 많이 만들어졌고요. 일제는 일단은 이제 이게 만들어지니까 이제 그걸 다 없애지 못하고 개량서당 규정을 뒀어. 그래서 이 서당 규칙을 둬서 그 당시 이걸 통제를 냈죠. 그런 것들을. 자, 1910년대 들어와서 항일 의병들이 항쟁이 계속됐고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항해 일병들은 이제 부대는 한반도에서 활동하지 못하고 대개 이제 만주와 연해주로 옮겨가게 돼요. 근데 활동은 못하지만 완전히 맥이 끊긴 건 아니야. 그게 이제 뭐냐면 최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마지막 의병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활동을 하게 되죠. 물론 이 사람들이 이제 활동하다가 1914년인가 이때 잡히게 돼요. 그래서 그 옆에 잡혀 있는 모습 있잖아요. 그래서 채용이나 뭐 앞에 독립의금부를 제 활동하다가 1914년 15년에 이제 탄압받게 되면서 실제적으로는 이제 뭐냐면 무장 투쟁은 한반도 내에서 맥이 끊겼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 외에 20년대, 30년대 간간히 있긴 있지만 큰 흐름은 이제 만주나 연해주 지역으로 옮겨갔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최근에 의병부대와 같이 산간지대를 근거로 활동을 계속하는 경우도 있었고 규모가 작고 산발적이긴 하지만 국내에서 의병 활동이 계속되었다. 자, 이러한 의병 활동과 비밀결사 활동은 이후 3.1 운동으로 계승되었고 그 다음에 만사시 운동을 한창 격렬한 발전시킨 원동력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그 여기 보면 이제 대한강복회라는 게 있어요. 이 대한강복회는
09년 개정 교육과정이나 15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많이 나오는 단체인데요. 이 대한강복회는 그 앞에 있는 독립의군부와 그 당시 쌍벽을 잇는 국내 비밀결사 조직이었어요. 그래서 1915년에서 1918년까지 조직 존재했던 단체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공화주의를 내걸었죠. 복벽주의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경북 풍기에서 최기중이 이제 조직한 대한강복단이 박상진을 중심으로 다시 개편된 단체가 대한강복회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 활동을 보면 뭐 독립운동 자금을 마련한다든지, 그 다음에 무관학교 설립하는데 뭐 자금 지원 이런 것들을 이제 했고, 그리고 독립군 양성, 그 다음에 매국 친일 분자를 처단한다든지 이런 이제 활동들을 이제 펼쳤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일본 그 선발전을 통해서 전개해서 나중에 이제 무력 양수 필요하다 해갖고 독립전쟁론에 입각해서 그런 활동을 또 계획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한번 볼게요. 1910년대 비밀결사 정역을 보여줬던 것이 바로 대한강복회다. 자, 이는 의병운동 계열의 풍기광복단과 예국개몽운동 계열의 조선국권 회복단이 조국 강복의 목적 간에 서로의 인연과 방향을 주고받으며 합류한 혁명단체다. 그래서 대한강복회는 이제 독립운동 자금 마련, 무관학교 설립, 그다음 독립군 양성과 매국 친일분장의 처단, 일본군의 선멸전을 전개하는 투쟁 방법을 정하였다. 자, 그럼 그와 관련된 이제 15년 개정 교과서 내용을 좀 볼게요. 자, 일단 미래에는 한번 볼까요? 166페이지 볼까요? 자, 1910년대 민족운동 방향 보죠. 자, 일제가 한국을 강점하자 애국지사들은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서 최선의 방안을 모색하였다. 1910년대 의병개혁은 물론이고 애국개몽운동계열의 인사들이 대부분 독립정쟁에 익혀 일제를 몰아내고자 하였다. 그래서 이제 나라 안팎으로 독립군 양성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기울였고 국내에 수많은 항일 비밀혈사들이 활약했다. 해외에는 독립군 운동 기지 건설되어 장기적인 항일 투쟁의 토대가 되었다. 자, 해외 이제 독립군 관련된 기지 건설 관련된 내용은 뒤에 좀 다시 얘기할게요. 자, 그다음에 일제가 못하는 후 이제 어떤 나라를 세울지 정한 것도 민족운동의 과제였다. 대한제국의 군주체에 들어와서 항쟁 다시 세상 복귀를 해야 된다. 이런 사람도 있었죠. 이걸 무슨 주의라고 했죠? 복벽주의라고 했죠. 그래서 나라를 되찾아 임금을 다시 세우겠다는 주장으로 조선 왕조의 회복을 추구하는 독립운동 방향을 복벽주의라고 했고요. 또 한편은 공화주의가 이제 형성이 돼요. 대한제국의 멸망과 함께 군주체제의 회복과 기대는 약해진 반면 황제 주권이 국민에게 넘어갔던 사람들이 늘어났고, 그래서 이에 국민 주권을 바탕으로 한 민주공화국을 수립해내는 주장이 갈수록 확산되었다. 이게 이제 공화주의죠. 공화주의. 그래서 국내 비밀결사 조직할 때 복벽주의와 공화주의 얘기를 했잖아요. 물론 이제 국내 비밀결사뿐만 아니라 해외 이제 그 항일운동단체도 이렇게 두 가지 흐름이 있었어요. 정치 인율적으로 볼 때. 자, 그다음 항일 비밀결사가 조직되어 활동하다. 이 내용을 볼게요. 자, 국내에서 무단 통치 억압 속에서 수많은 항일 비밀결사가 조직되어 활동했는데 그 대표적인 단체가 독립의군부와 대한강복회죠. 자, 독립의군부는 일단은 얘는 의병 계열이고 의병운동 계열이고 그 다음에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건 복벽주의 단체죠. 자, 대한강복회는 의병운동과 그 다음에 예국계몽운동이 서로 통합된 단체도 있고 합령한 계층이고, 그리고 얘네들은 복벽주의 단체가 아니라 공화주의죠. 이 단체. 그러면 독립의군부부터 보죠. 자, 독립의군부는 그다음 고종의 밀명을 받아는 의병장 출신 임병창 등 요거 임병창 외워두세요. 자, 임병창의 주도도 결성됐다.
이 단체는 이제 나라를 대체자 고종을 복위시키는 목표를 세우고 전국적인 의병 봉기를 준비했다. 그러나 일제는 국권 반환 요구서를 보내고 계획했던 중 조직이 발각되어 해체되었다. 자, 그다음 대한광복회는 의병계열과 애국개몽운동 계열의 비밀결사가 통합되어 결성됐던 단체고요. 자, 이 단체는 공화주의 단체이기 때문에 민주공화국을 수립을 지향했으며 군대식 조직을 갖추고 국내 각지에 만주에 지부를 설치하는 등 독립국 양성에 노력하였다. 자, 이게 이제 강복회 강령에도 나와요. 그 다음에 군자금 마련을 위해서 그 당시 이제 일본 일제 경찰 조직이 드러나 해체되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옆에 이제 대한 강복회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자, 대한 강복회 강령 보면 부유의 의원금이 및 그다음에 일본의 불법 징수한 세금을 압수하여 무장을 준비한다. 그래서 얘네들 이제 활동 중에 보면 일본 애들이 이제 세금을 이제 운송을 하잖아요. 그래서 세금 마차 같은 걸 터는 것도 있어요. 어, 예전에 그 KBS 역사 스페셜에 그 관련된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다음에 남북 만주에 군관학교를 세워서 독립정상화를 양성한다. 그리고 종래 의병 및 해상군인과 만주 이주민들 소집하여 훈련한다. 그래서 이제 무력을 완비하는데도 일본의 선멸전에 단행하여 최후의 목적을 이룬 단체들이고요. 거기 이제 거기 대한강복회 내용이 이제 보충 설명이 또 있죠. 대한강복회는 1913년 경북 풍기에서 최기중 등이 조직한 대한강복단이 대구에서 조직된 조선 국군 회복단 일부 인사들이 합사 강복단에 그 당시 조선 국권 회복단의 일부 인사들이 합세하여 결성한 1910년대 대표적인 항일 빌미 결사이고요. 강령에는 독립전쟁을 통해 국권 회복을 추구하는 모습을 잘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한편 구묘가 줄었지만 의병 부대의 저항도 계속되는데, 자, 마지막 의병장이라고 불렸던 최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이름도 기억을 해두시겠죠? 자, 이 사람이 지휘한 이제 의병 부대가 1915년까지 서북지방에서 무대로 항쟁했는데, 이 최영원은 예전에 구한말 때 군인 출신이에요. 그 정리의병 때 이제 활동을 했고 마지막 의병장으로 이제 불렸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 끝으로 이 의병 운동의 어떤 그 뭐냐면 맥은 한반도 내에서 이제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해남 교과서를 좀 볼게요. 해남 교과서. 자, 해남 교과서 102페이지 펴보세요. 102페이지. 102페이지가 아닌데, 162페이지 잘못 적었네. 제가 162페이지 펴보세요. 자, 여기 이제 비밀결사 운동, 그러니까 1910년대 국외 독립운동 관련된 내용이 있고, 국내 독립운동은 다음 장에 있으니까 다음 장 펴보세요. 자, 국권을 빼앗기는 국내에서 일제 감시를 피해 비밀결사 조직을 했고, 항일 독립운동을 이어갔다. 그래서 그 당시 항일 독립운동에는 군주제를 지지하고 대한제국을 복원하려는 복벽주의 단체와 그 다음에 이제 국민을 중심으로 국권을 대체해주고 하는 공화주의에 입각한 운동이 일어났다. 그래서 임병찬 유학생 들은 고종의 밀지를 받고 대한일군부를 조직을 했고 그래서 이 단체는 고종을 복위시키는 계획이 있었죠. 그다음 박산진 같은 그런 사람들은 공화 정치를 시험하면서 대한강복회 같은 것을 조직을 하게 되죠. 그다음에 최응원이라는 사람이 이제 뭐냐면 의병에 가담해서 활동을 했고 그다음에 그 밑에 이제 연해주 독립운동 대부분 체제인데 그건 아니 각자 보시고 이건 좀 이따 나중에 읽어볼게요. 자, 그 독립운동가들 공화국 군성하다 이 내용이 있는데 요거 이제 가령 공화주의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 우리나라에서 1910년대 이제 공화주의 흐름이 있었다고 했죠? 예.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각자 읽어보시고 요 내용 세 번째 단락부터 볼게요. 자, 1910년대 5월 미국에서는 한국인들의 자치단체인 대한민국민회가 결성되었다.
자, 요 단체는 꼭 기억을 해두세요. 요 단체는 미주에 있는 단체인데 돈이 되게 많은 단체야. 예. 그래서 이건 좀 나중에 좀 설명할 텐데 요 대한민 국민의 기간지가 뭐냐면 신한민보죠. 이것도 외워두세요. 예전에 시험문제 나왔어. 여기 예문으로.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신한민보에서 주장한 게 가정부를 구성하자. 가정부라는 건 뭐냐면 어 임시정부죠. 임시정부. 임시정부를 구성하자는 내용이 그 당시 이제 그 신한민보에 나왔거든요. 자, 하여튼 여기 보면 자, 신한민보의 주필 박용만이 1911년 4월 기사에 영토회와 주권을 잃었으며 유형국가는 손을 댔으나 국민이 단결해서 무형국가, 공망명정부 무형국가론을 주장했다. 이게 가정부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임시정부하고 연결되는데, 아이고, 잠깐만요. 해외에 거주하는 한인의 무형정부를 결집하는 하여 형법을 채택하고 지역별 행정기관을 갖추는 동시에 개인에게 의무와 권리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러한 주장 바탕이 주권재민 사상이 바탕이 되는 주권재민 사상이 대동단결 선언으로 나타나게 돼요. 자, 대동단결 선언 뒤에도 있지만 여기에서 이제 주요 내용은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원래 주권은 군주가 가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순조가 그 일제에게 국권을 넘기면서 이제는 국권이 왕이 아니라 이제 뭐냐면 국민들이 넘어갔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군주의 어떤 항제권 소멸대와 함께 민권이 발생돼 갖고 이제 국권이 그 당시 국민한테 넘어갔고 이걸 바탕으로 우리는 이제 무형 국가로니까 해서 임시정부를 만들 때 공화주의를 추구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대동단결 선언은 1917년 신규식, 박은식, 박용만, 신채호, 조성황 등 14명이 발기해 조성한 선언, 작성한 선언인데 여기에 황제가 포기한 주권을 국민에게 넘겨받았다. 이런 것들은 주권재민 사상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제 이런 자각은 전 민족 쪽 일어난 3.1운동 이후 확실히 이제 자리 잡게 되고 3.1운동 이후부터는 복뼈주의 단체가 거의 사라져요. 물론 약간 남았긴 했지만 거의 이제 90%가 이제 공화주의로 넘어가게 돼요. 그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당시 복벽주의의 구심점을 삼으려고 했던 사람이 정치적인 구심점을 삼은 사람이 고종이었어요. 근데 고종이 3.1운동 때 이제 그 전에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구심점이 사라졌죠. 그 다음에 뭐 순종도 남아있긴 했지만 순종은 너무 유약해가지고 이 구심점 잡기가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복벽주의가 아니라 공화주의로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이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예. 자, 뭐 이렇게 이제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음, 여기 이제 관련된 내용, 1910년대 국외 민족운동과 관련된 내용을 이제 또 읽어볼게요. 자, 여기 국외 독립운동 기지 관련된 내용을 읽어보기 전에, 요걸 이제 도표로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네, 좀 복잡해. 네, 여기도. 1910년대, 1920년대, 1930, 40년대 국외 독립운동 여러 무장 독립단체들 있죠. 이것도 명칭도 여러분들 외워두셔야 되고 흐름도 이제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데 자 여기에서는 1910년대만 이제 좀 정리를 해볼게요. 이게 20년대 또 연결되긴 하는데 음, 그래서 제가 이제 정리한 표로 이제 이렇게 볼게요. 어, 표를 보면 이게 표가 어딨나? 음, 여기 있네. 자, 이때 이제 국외 민족 독립운동은 이제 크게 이제 주로 만주 연해주 지역하고 그다음에 미주 지역을 이제 나눠볼 수 있죠. 그중에 이제 만주 연해주 지역을 이제 좀 먼저 볼 텐데 만주 연해주 지역에서 왜 이렇게 많은 독립운동 기지가 만들어졌냐 뭐 이런 게 있어요. 이유는 뭐냐 간단하죠. 그 지역에 많은 한인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독립군 기지를 만들겠다면 좋아. 그래서 독립전쟁 준비론에 입각해서 독립군 기지 개척이 상당히 용이하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민정 조직과 군정 조직을 갖춘 조직들이 완비되죠. 그리고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작전에도 연계가 좋죠. 왜냐면 바로 옆에 두만강 압록강 걸리면 건너면 어, 국내에도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리적 인적성을 국내 독립운동과 연결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만주 연해주 독립운동의 그 내용을 이제 좀 볼게요. 그래서 만주 연해주 독립운동은 이제 독립전쟁론에 입각해갖고 한편으로 군사력도 양성하고 또 한편은 경제 및 교육 운동도 같이 포방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 이제 자치기구나 군정기구나 학교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는데 요게 크게 이제 지역을 세 개로 나누면 북만주, 그다음에 남만주, 연해주 이렇게 이제 세 개 지역으로 나눠볼 수 있어요. 이걸 좀 지도로 이렇게 볼게요. 자, 여기 지도 보면 여기 이제 백두산 있죠. 이 백두산, 이 송화강을 이렇게 있고 여기를 기점으로 해갖고 이쪽이 북만주 지역이야. 지리적으로 보면. 또는 이거 북간도라고 하죠. 그리고 또 이제 그쪽 서쪽이 남만주 지역이야. 그래갖고 이제 서간도라고 하죠. 그죠? 그다음에 이쪽이 이제 소련 러시아령이 있는 게 연해주 중로. 그래갖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이렇게 이제 세 지역으로 나눠볼 수 있고요. 그 당시 이제 그 허브를 보면 중심 기지, 독립군 기지를 보면 한흥동 있죠. 밀산부의 한흥동, 예, 북만주 지역에 한흥동 위치 좀 기억을 해두세요.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어요. 신카이용 부근했는데 밀산보다는 지역에 한족을 흥하게 한다. 이때 한족은 대한민국 할 때 한이에요. 예, 한흥동을 건설했고 그 다음에 남만주 지역에 이제 뭐냐면 중심 허브로서 삼원보가 있죠. 삼원보. 삼원보에 이제 경학사, 부민단 뭐 이런 한족회 같은 한인 자치기구들이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이제 블라디보스토크에 이제 신안촌 같은 것도 있죠. 여기는 안 나왔지만 신안촌이 있다. 그러니까 블라디보스토크에 왜 한인들이 많이 사냐? 그건 얘기했을 거예요. 예전에 이제 러시아가 연해주 땅을 얻고 나서 그 지역에 러시아인들이 많이 안 사니까 한국인들이 와가지고 이제 독립은 여기 그 블라디보스토크나 연해주 지역을 개척을 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인들이 여기 많이 살게 된 거야. 그리고 그 지도에 보면 서전서술이나 명동학교 그다음에 여러 단체들이 쭉 나오잖아요. 이런 단체들 좀 기억을 해두세요. 지도와 함께. 이거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나왔던 거야. 예, 지도 문제 아주 오래된 기출문제 때 나왔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럼 한번 이제 좀 보면서 얘기를 해보죠. 자, 그럼 북만주 지역의 이제 대표적인 독립군 기지가 한흥동이라고 했죠. 밀산부에. 그 다음에 남만주 지역은 삼원보.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연해주는 신안촌 이렇게 있는데 요 독립군 기지에 이제 있고 또 자치기구도 있어요. 근데 이 자치기구들이 이름은 되게 많은데 대개 보면 똑같은 단체예요. 동일한 단체인데 그때그때마다 이름이 바뀌어. 왜냐하면 이제 내부 사정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일제 탄압, 그다음 중국이나 러시아 당국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이름을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북만주 지역에 이제 자치기구 보면 간민자치회가 있고 간민자치회가 간민회로 이름을 바뀌고 대한국민회로 또 이름 바뀌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삼원보에도 원래 경학사라고 했다가 부민단, 한족회 이렇게 이름을 바뀌어요. 그다음에 연해주에 있는 신안촌에 있는 단체들을 보면 한민회, 성명회, 건업회, 뭐 대한인 국민회 이렇게 있고 성명회나 건업회나 뭐 이런 단체들은 동일한 단체예요. 이름만 바뀐 것뿐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군정기관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 군정기관은 군사 단체면서도 또 나중에는 민간 자치기구까지 통합을 하거든요. 그래서 중강단이라는 단체가 있었죠. 중강단. 요거는 대종교 애들이 만든 단체지요. 자, 그런데 이제 중강단이 이제 활동을 하다가 나중에 어디에 이제 편입돼 들어가면 임시정부 군대로 편입해 들어가요. 그러면서 이제 뭘로 이름이 바뀌냐면 대한 그 북로 군정서군으로 이름이 바뀌어. 이 북로 군정서군. 그래서 북로 군정서군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청산리 대첩을 이끌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남만주 지역을 보면 한족회라는 단체가 있었다고 했죠. 이 한족회. 이 한족회가 이제 뭐냐면 군사기구도 같이 가지고 있었는데 군대도 나중에 그 당시 임시정부에 삼일운동 이후에 임시정부에 합류하게 돼요. 그러면 임시정부부터 서군정서군이라는 칭호를 받게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뭐 대한독립단이 있고 연해주의 13도 의군, 강복회, 그 다음에 대한강복군 정부가 있는데 요 성명회가 이제 나중에 건업회로 이제 이름이 바뀌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뭐냐면 건업회 사람들이 만든 게 대한강복군 정부예요. 예. 성명회는 이제 우리나라의 한일 병탄을 부당함을 대외로 알린다. 이러면서 이제 성명회를 내걸었던 거야. 이 성명회 선언도 하고. 근데 이제 러시아가 그 당시 일제 압력 때문에 성명회를 이제 탄압을 하니까 이름을 다시 한국인들의 뭐냐면 일자리를 만들어준다라는 의미에서 한국인의 여러 가지 이제 편의를 봐준다는 해서 건업회라는 단체 이름 바뀌어요. 그래서 마치 정치적 단체가 경제적 단체로 이렇게 이름이 둔갑된 거죠. 요거는 요거는 이제 그 당시 일제나 러시아 당국의 어떤 눈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름을 바꿔버린 거야. 예. 자, 그 다음에 학교를 보죠. 학교는 서전서수가고 명동학교 유명하죠. 예, 이거 위치 좀 기억을 해두세요. 이 서전서수가고 명동학교. 그래서 예전에 한번 이 관련돼 갖고 기출문제 나왔어. 그 단체가.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또 한민학교, 사관 영성소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한민학교라는 이름은 자주 나오는데 이 학교 외에도 뭐 여러 한민학교가 있었어요. 한이라는 건 우리가 대한민국 할 때 한이죠. 한나라 한이 아니라 예, 요 한자예요.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을 그런 한자 쓰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어린 학생들을 이제 교육시키는 그런 곳이죠. 그 다음에 제일 유명한 또 학교가 남만주에서 요즘 신흥학교죠. 저는 신흥무관학교 이렇게 있는데 신흥무관학교는 뭐 언론에도 많이 다루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KBS 역사 스페셜이나 이런 데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요거는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기억을 해주세요. 신흥무관학교는 그래갖고 이제 이 신흥무관학교를 좀 설명을 더 하면 요 신흥무관학교는 여러분들 이제 알다시피 잠깐만요. 물 좀 마실게요. 신흥문화학교는 신흥강습소에서 이제 출발하죠. 이 명칭도 여러 개 바꾼데, 1912년에 신흥강습소에서 이제 어, 출발해요. 그래서 그때 뭐 안동 지역의 육형제가 이제 만들었다고 이혜영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 재산 다 털어가지고 만든 게 신흥강습소야. 예.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신흥강습소에다가 신흥학교 이름이 바뀌고요. 그리고 나중에 신흥무관학교 때죠. 또 신흥무관학교는 이제 또 이름이 바뀌고 그래서 있다가 나중에 이제 1920년인가요? 요때 이제 뭐냐 폐교 조치돼요. 예. 그래서 10년 동안 존재를 했었는데 10년 동안 존재해도 그 당시 2,000명을 이제 뭐냐 독립군을 양성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독립운동의 어떤 바탕이 됐던 학교고 그 다음에 이때 이제 교과 나왔던 사람 중에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지정천 같은 사람 있죠. 이 지정청은 또 뭐냐면 이정청이라고요. 그 당시 독립운동가들은 이제 이름을 좀 많이 가명을 썼어요. 그래갖고 왜냐하면 실명을 쓸 경우에는 그 당시 이제 그 국내에 있는 이제 가족들이 피해를 입을 걸 고려해서 그 가명을 썼는데 하여튼 이제 지정청 그러니까 가명 이정청이라고 했던 근데 이 사람은 일본군 출신이죠. 일본군 장교 출신이야. 음. 그래서 일본 육사를 졸업한 다음에 이제 일본 군인으로 있다가 뭐냐면 동학청 나와가지고 탈영해갖고 이게 들어온 사람이야. 독립운동가로 변신하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이 별로 그게 없었어요. 물론 이제 박정희처럼 이제 일본에 충성하는 사람들 되게 많았죠.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예. 그래서 이정청이 그러니까 지정청이니 뭐좀 알려지지 않지만 김경천 같은 사람도 이제 일본군 그런 장교 출신이죠. 그래서 독립운동 출신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이 신흥학교는 좀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신흥학교의 분교로서 독립무관학교라는 걸 또 뒀어요.
자, 그다음에 연해주에서도 이제 한민학교가 또 있죠. 한민학교는 자주 쓰이는 이제 학교이기 때문에 여러 곳에 있어. 대전학교, 개동학교 뭐 이런 것들 학교가 있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북만주, 남만주, 연해주 지역을 요걸 이제 도표 정리를 했는데 제가 예전에 한번 그 뭐야 공무원 그 강사 교재를 봤더니 이 표가 있더라고. 이 표를 제가 공무원 강사 교재에서 뺏겨온 게 아니라 이거 내가 만들었거든요. 예,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어디에서 거기에 들어가 있어. 공무원 강사 교재 그 유명한 그 강사분인데 아마 이제 거기 강사 교재 만들 때 많은 이제 알바들이 동원되면서 이제 제 교재를 이제 그냥 무단으로 해갖고 그 표를 제가 정리하고 발췌해갖고 집어넣나 봐요. 그래서 어떤 분은 아 이거 공무원 강사 교재에 있는 표 아니냐 이렇게 하신 분도 있겠지만 그냥 제가 만든 거예요 처음에요. 예. 자,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국외 독립운동 관련된 내용을. 자, 1910년대 전후로 많은 독립운동가들은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위해 국외 독립운동 기지 건설을 계획했다. 자, 이들 주도한 인물들은 예국계운동가, 의변전쟁의 이념과 논리를 합일 발전시킨 독립전쟁운동가들이다. 독립전쟁은 아까 예전에 얘기했죠. 자, 이들은 국외 독립운동 기지를 개척할 수 있는 최적의 지역을 서북 간도를 포함한 남북 만주, 러시아 연해주로 판단했다. 자, 그래서 이제 국외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을 주도한 건 신민회죠. 예, 신민회는 해체되었지만 그 신민회에 관련된 사람들이 그 뭐냐면 무관학교를 건립하거나 독립군 기지에 많이 참여하게 돼요. 그래갖고 이제 신민회는 서간도의 독립군 기지 건설과 무관학교 설립을 결의하고 이동혁, 이혜영 같은 그 주요 간부를 삼원부에 이주시켜 그 당시 생활태전을 마련하는 편 경학사와 부민당 같은 자치기구 있죠. 그리고 신흥 강습소, 후에 신흥 무관학교를 세워서 독립군 양성을 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이제 국내에서 독립운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내용을 보면 여기 독립군 기지와 관련된 내용이죠. 자, 국내에선 독립운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어렵게 마련된 민족운동 세력들은 국외로 기지를 옮겨 활동을 계속하였다. 전개하기 어렵게 된 민족운동 세력들이 특히 만주와 연해주 지방은 당시까지 일제 침략 정도가 미약했고 동포들이 많이 이주해왔기 때문에 독립운동 기지로 적합하였다. 강정 초기에는 활동량이 많은 독립운동가들은 간도를 독립군 기지로 하여 만주 일대에 거주했던 50만 민족의 지원을 받았으며 자, 이곳은 이제 산업을 육성의 경제 기반을 다지고 그 다음에 교육과 군사훈련으로서 군대를 양성해 독립전쟁을 위한 군사기지를 튼튼히 다졌다. 그 다음에 만주 지역의 대표적인 학교 서전서수하고 명동학교라고 있죠. 그 위치 파악을 해두셔야 되고 요거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으니까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이 부분은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읽어볼게요. 이 관련된 내용을. 네. 자, 여기 보면 만주 지역의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한 움직임은 강점 이전에도 있었고 또 이를 위해서 이상설은 해외금 일사로 이제 파견됐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그 만주나 연해주 지역에서 많이 이제 활동을 해요. 그래서 뭐 서전서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활동했던 좀 정리를 좀 해보면 이 사람이 서전서술을 만들었죠. 용전에 있는 서전서수 있고 러시아에 건너가서 성명회를 또 조직해요. 성명회를 조직하고 그 다음에 성명회가 이름이 나중에 뭘로 바뀌었다고 했죠? 건업회로 이제 바뀌었다고 했죠. 건업회도 조직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대한강복회라는 러시아에 있는 그 독립단체가 있어. 대한강복회 정부도 이제 수입을 하죠. 거기에 이제 정통로 취임을 하고 그래서 여러 활동을 했던 사람이야. 이 이상서는. 자, 그러면 이상설 내용 계속 읽어볼게요. 자, 이상설은 만주 간도의 용전에 1906년에 서전서숙을 이제 뭐냐면 세우게 됐다. 자, 이 학교에서는 신학문과 우리 역사를 가르쳤으며 중등반과 초등반을 나누어 실시간 교육에서 반일 애국 정신을 기르는데 중점을 뒀다. 자, 이후 북간도 지역 전체에 민족 혼을 고취시킨 여러 학교가 뒤를 이어졌는데 그 다음에 이제 서전서숙과 명동학교는 북간도 지역의 항일 민족 교육의 요람으로서
항일 독립운동 끼친 영향이 지대했다. 예. 자, 그럼 북한도 지역을 이제 또 읽어볼게요. 북한도에서는 이상설, 이승희, 김양영 등 용종청에서 이제 모여서 서전서숙과 명동학교를 이제 건립을 했고, 이 명동학교는 또 유명한 게 이제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제 문학 시간에 윤동주 있죠? 윤동주의 이제 그 출신 학교고 문익환 목사의 또 출신 학교예요. 명동학교는. 자, 하여튼 이 명동학교를 설립하고 민족교육을 실시했고 교민들이 자치기구로서 간민교육회를 이제 조직을 했다. 그래서 이 간민교육회는 그 나중에 간민회로 이름이 바뀌어요. 이 간민교육회는. 그다음에 이게 이제 군사 조직하고 이제 또 뭐냐면 결합이 돼서 대한군민회로 또 바뀌어요. 이름이.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대한군민회 안에 대한 군민해군이라는 부대가 있죠. 뭐 잘 알려지진 않지만 국민해군이라는 부대가 있다는 거. 그래서 그때 안문한 사람이 그 총사령관이 돼요. 네. 그래서 원래 이제 간민 자체가 간민교육회로 이름 바뀌고 간민회 그다음에 대한국민회 이렇게 이름이 바뀐다. 이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다음에 왕초량은 독립군 양성을 위해서 독립 무관학교를 세우고 요거는 이제 앞에서 언급했던 신흥무관학교의 이제 뭐냐면 분교예요. 밀선원에서는 한흥동을 건설해서 그 한국 민족의 부흥을 꾀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한흥동은 그 당시 이제 그 대한인 국민회하고 대한인 국민회 미주단체죠. 이 단체 그리고 신민회 간부들이 이제 건설한 단체야. 그래서 이 대한인 국민회가 이제 어떤 자금도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그래서 이걸 이제 이상설, 이승희 등이 토지를 매입을 해갖고 주민을 이주시키고 거기에 이제 한민학교를 건설했어요. 이 한흥동에. 자, 그 다음에 이제 한편 블라디보스토크를 중심으로 해서 연해주 지역에서는 그 운동 기지가 성립되었는데 이곳에 이제 19세기 중엽부터 한인들 이주해 신안촌이 형성이 됐죠. 그래서 이제 여러 이제 신문도 발행됐죠. 해주신문, 대공공보 같은 신문도 발행되어 민족의식을 고취시키고요. 그리고 이제 구한말 때부터 여기는 또 독립군 운동 기지였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의병찬, 유인석을 비롯한 이병룡, 이동희 많은 지사들이 이곳에 13도 위군을 건설하고 그다음 성명회, 건업회 같은 여러 단체도 조직하여 활동했다. 자, 성명회는 이제 이것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요거는 15년 개정교과서는 좀 있는데 여기는 간단하게 언급돼 갖고 여기 이제 주도했던 인물은 이상설 같은 사람이죠. 이상설, 뭐 유인석, 이범용 이런 사람들이 주도를 했고 목적은 대한의 국민된 사람의 강복을 맹세한다. 그래서 한일합병의 한일 병탄의 부당성을 널리 알린다. 자, 한일 병탄의 부당성을 널리 알린다는 목적, 그 이름으로 성명이라는 이름을 내걸었어요. 그래서 각국 정부의 이제 한일 병탄의 부당성을 이제 호소를 하고 취지서나 각종 병문을 한인사에 반포하죠. 근데 일제가 이제 보다가 이제 러시아에 항의를 했나 봐요. 그래서 러시아 항의에서 그 탄압받아서 해체되고요. 이 성명의 사람들이 이제 이름을 바뀌어가지고 또 활동했는데 이게 건어패야. 건어패라는 건 한국인들에게 실업을 권장한다 이 말인데 러시아 일제 탄압을 피하기 위해서 뭐냐면 좀 이제 정치단체가 아니라 실업단체, 뭐 경제단체로 이렇게 이름을 바뀌기 위해서 이렇게 한 단체죠. 그래갖고 이제 신한촌의 의병계열과 계몽계열이 합작해서 만든 단체고요. 요 건업회에서 만든 신문이 건업신문이 있어요. 그래서 건업신문은 그 당시 이제 그 신채호와 이상설이 주필로 참가했죠. 그리고 한민학교 같은 거 있죠. 블라디보스토크에 한민학교를 만들고 그 다음에 또 군사학교인 대전학교 맡겨 대전학교. 대전학교 군사학교예요. 예. 이런 단체들 이제 이런 걸로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건업회는 겉으로는 경제단체 이런 단체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이제 뭐냐면 무장단체도 같이 겸하는 그런 단체였다.
이렇게 같이 기억을 해두시고, 자, 이들 단체는 국외 각 지역에 흩어진 무장 독립단체들을 모아 국가적으로 독립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런 단체들이 이제 연해주 때 대한강국군 정부를 만들어요. 대한강국정부. 대한강국군 정부는 1914년에 만들어진 단체예요. 이 단체는. 그래갖고 이때 건업회가 블라디보스토크에 수입됐거든요. 그러니까 성명의 건업회 대한강북 이렇게 연결되는데 요 대한강북군의 정부의 이제 큰 의미는 최초의 임시정부였다. 우리나라. 그러니까 3.1운동 이후에 만들어졌던 그러니까 상해 임시정부 이전부터 임시정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그 최초의 임시정부 역할을 했다. 이상설과 이동희가 각각 정부통령이었죠. 이상설은 정통령, 그 다음에 이동희는 부통령. 그래서 만명정부의 호시가 됐고 후에 임시정부 여러 가지 만들었는데 임시정부 단초 제공을 했던 정부가 대한강국군 정부예요. 네. 그래서 이제 요 대한국 건국정부는 이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어 그래서 이제 해체는 나중에 이제 일제가 그 러시아와 함께 1차 세계대전에 참가하잖아요. 그러면 러시아가 일제를 눈치 보면서 탄압을 하니까 결국에는 대한민국 광복구 정부의 모체가 됐던 건업회와 함께 해체가 됐어. 그때 이제 건업신문도 폐간이 됐고, 예. 대한 강복궁 정부도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 이성설, 부통령 이동희가 선출됐던 거고, 자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이제는 미주 단체가 있어요. 미주 단체. 자, 미주 단체 하기 전에 첫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인증번호는 26번이에요. 첫 번째 인증번호는 26번입니다. 자, 하와이 미주 지역도 독립운동의 주요 거점이 되었다. 1903년부터 하와이에 노동 이민이 시작됐고 미주 지역에 한인 사회가 형성됐고 그다음에 1909년에 안창호 주도로 대한인 국민회가 설립됐어요. 자, 예전에 이제 미주 지역에는 여러 그 뭐냐면 한인 단체도 있었죠.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로 많이 나왔던 것이 캘리포니아 지역이고 하와이 지역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와이는 신민회, 그러니까 국내 신민회가 아니라 하와이 신민회였어요. 그다음 한인 협성협회 이런 단체도 있었고, 그다음에 샌프란시스코에 이제 안창호가 만든 공립협회 같은 게 있어요. 1905년에 만들었던. 근데 이런 단체들이 그 하나 통합된 계기가 있었는데, 1910년에 장인환하고 그다음 정명훈이라는 사람 있죠. 자, 장인환과 정명훈이 누굴 하냐면 스티븐슨을 이제 저격한 사건이었어요. 죽였죠. 이 사람이 이제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뭐냐면 일본의 편의를 받으면서 활동을 했잖아요. 어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돈을 받으면서 일본에 위해서 활동을 하고 나쁜 놈인데 거의 쳐 죽일 놈이죠. 예, 이 사람이 이제 미국에 와서 이제 한국인들은 일제 통치하 돼 행복하게 살고 있다 이렇게 망발하니까 그 당시 잔인한과 정명훈이 이 사람을 쏴 죽인 거죠. 원래 이 사람은 뭐 서로 알고 모여가지고 했던 건 아니고 이 스티븐슨 따지러 갔다가 우연히 그때 이제 조를 했던 사람들이에요. 예. 그래갖고 이제 결국에는 이제 이 사람을 죽이게 되는데 자, 이 사람을 번호하는 과정에서 이제 하와이 국민과 본토 국민들이 연합해서 세워진 단체가 대한인 국민회야. 그러니까 이 대한인 국민회는 되게 규모가 커요. 자금도 되게 많죠. 왜냐하면 미국이 원래 잘 사는 동네잖아요. 예. 그래갖고 이제 거기에 있는 이제 해외 동포들이 조금씩 실시일반해 갖고 만든 단체이기 때문에 자본 규모도 되게 큰 단체야. 그래서 샌프란시스코를 중앙 총회로 설치하고 북미나 하와이, 시베리아, 만주 지역에 4개 지역의 지방 총회까지 설치해요. 그래서 국외 독립운동의 중추기관으로서 이제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한운동 건설할 때도 이런 이제 대한민 국민의 자금이 들어갔죠. 간도나 연해주 독립운동을 또 지원해주고 신한민보를 발간하고 그다음에 미국 대통령 윌슨에게 청원서를 내고 뭐 미국 상원에 한국 독립 문제를 제출하고 그 예국 성금을 이제 상해 임시정부에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처음에 이 대한민국민회가
안창호를 해서 이제 주도를 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승만이 여기를 이제 장악을 해버렸죠. 예. 그 장악하는 과정에서 박용만과 싸우고 그래갖고 이제 문제가 됐는데 요게 이제 예전에 한번 KBS 역사 스페셜에서 나왔어. 예. 자, 그리고 이제 또 내용 볼게요. 이때 대한민 국민회에 참여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박용론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박용만. 이 박용만은 이승만과 예전에 이제 좀 같이 활동했던 사람이 국내. 그래갖고 이제 같은 감옥소에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승만 좀 친했죠. 그 사람이 이제 뭐냐면 이제 레브라스까지 줘갖고 한인 소년병 학교를 만들면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이승만이 이제 하와이에 자리를 잡으면서 이 사람 불려드는 거야. 예. 그래갖고 이제 하와이에 왔어. 근데 요때부터 이제 좀 약간 사이가 나빠지게 되죠. 박용만은 이제 독립투쟁론을 내세워요. 무장세력을 키워가지고 뭔가 독립을 해야 되겠다. 근데 이승만과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외교 독립론을 내세웠죠. 그러다 보니까 둘이 충돌을 이제 하게 돼요. 결국에는 이제 이승만이 박용만을 꼰질렀죠. 그래서 박용만이 그 일본인 성박이 올 때 거기에 폭탄 터뜨려갖고 불법 행위를 한다. 그러면서 밀고 넣은 거야. 물론 이것도 이제 이승만이 지어낸 거예요. 주작이에요. 예. 그래서 박용만이 이제 뭐냐면 쫓겨나고 결국에는 이제 갈라지게 되는데 자, 이 박용만이 하와이에서 만든 단체가 대조선 국민군단이에요. 이,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박용만이 대조선 국민군단을 이제 조직을 했다. 이때 이제 뭐 입각해서 국민 개병선을 이제 입각해서 만든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독립은 우리나라 사람의 힘으로 해야 된다. 예, 그래서 군인을 양성하고 주권 회복을 이제 주장을 하면서 이제 이걸 만들었는데 이 조직은 하와이에 살고 있는 거주민을 대상으로 했어요. 그래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군사 훈련을 시키는 등 군사 양성을 하게 되죠. 그래서 가끔마다 이제 미국 사람들에게 퍼레이드를 보여주는 이런 것들인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총기 소지가 되죠. 근데 집단적으로 총기 소지를 만들 수는 없어. 조직화된 부대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총기 소지를 가지고 총을 가지고 퍼레이드를 못하니까 목총 있죠. 목총. 목총을 가지고 이제 만들어요. 그래서 이 법망을 피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 들고 있는 이제 총은 실제 총이 아니라 목총을 가지고 이제 만든 거야. 목총을 가지고 그 퍼레이드를 한 거예요. 왜냐면 총을 가지고 퍼레이드를 하면 군사 조직을 만든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법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자, 그래서 이제 박용만이 이제 이렇게 활동하다 쫓겨나고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뭐 어, 비참하게 죽어요. 이 사람이 뭐 일제부터 돈을 받아 먹었다 해가지고 뭐 오해를 사가지고 이제 뭐냐면 같은 독립군 지정에서 이제 암살당하거든요. 자, 하여튼 이런 것도 있고 멕시코에서는 독립군 양성을 위한 숙노학교도 이제 뭐냐면 설립이 되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상하이에서 이제 독립운동의 근거리가 되었는데 신규식이 참여한 신규식이 신해혁명 이래에 참여한 이래 박은식 조성왕 등이 모여서 1912년에 동제사라는 단체를 만들어. 동제사. 이 단체도 이제 좀 기억을 해두세요. 동제사. 자, 이 동제사는 상해에서 결성한 단체 1912년에. 그래서 이제 뭐 신규식이나 박은식, 정인보, 신치어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성립됐고 뭐냐 조직을 했고 박달학원을 이제 설립을 했어요. 이 단체에서. 그리고 제1차 만국 사회당 대회 대표단을 또 파견했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이제 있다는 것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래서 이들 계교 상하이의 독립운동의 거점이 되었고 3.1운동 이후에는 국외의 많은 독립운동지사들이 모여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했다. 자 여기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또 외에도 그 중국에 이제 세워진 단체들 중에 대표적인 단체가 신한한국당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이거는 1915년에 북경에서 했는데 이건 앞에서 좀 언급했을 거예요. 복벽주의 원래 단체였죠, 이 단체가. 근데 대동단결선언 앞에서 언급한 대동단결선언이 이 신한 한국당을 이제 중심으로 했죠. 한국당이 아니라 신한혁명당이다. 죄송합니다. 예, 신한혁명당. 자, 이 신한 대동단결선언을 통해서 이제 한계의 주권 포기 선언을 하고
국민주권설과 공화주의를 표방하게 돼요. 그래서 복벽주의 단체였지만 대동단결선을 통해서 공화주의 단체로 바뀐 단체예요. 그 단체는.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좀 많이 들어보는 게 신한청년단이라는 단체가 있죠. 이게 1918년에 상해에서 조직한 단체거든요. 김규식, 여운형, 그 다음에 문희평, 정인보 이런 사람들이 이제 조직한 건데, 그 다음에 터키 청년단이 있었죠. 네, 터키 청년단. 이걸 모델로 해가지고 신민의 계통과 기독교 계열이 합작해서 만든 단체예요. 그래서 이제 파리 강화회 때 김규식을 파견을 하고, 그 다음에 임시정부가 수립되면서 거기에 합류하게 돼요. 그래서 파리 유언부가 설치될 때 그때 이제 김규식 거기 파리 강화에서 파견됐었잖아요. 그때 이제 명칭을 간판을 갈고 임시정부 아래에 있는 파리 유언부로 활동하게 되죠. 그래서 어떤 분은 그걸 물어보더라고. 어떤 책은 김규식이 나오고 파리 강화에 참석한 게 있고, 그다음 파리 유언부에 김규식이 나오는데 동일한 사람이냐? 예, 동일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한청년단은 처음에 파리 강화에 김규식을 파견했고 임시정부 수립 후에 파리 유언부가 만들어지니까 거기에 이제 합류해갖고 같이 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신한청년단하고 신한혁명당 요 단체를 좀 기억을 해두세요. 단체. 요 신한혁명당 대동단결 선언을 발표했던 단체다.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 기억을 해두시고 그 밑에 뭐 역사자료실에 있는 내용은 각자 읽어보시고 그리고 이제 좀 쉬었다가 15년 개정 관련된 내용, 1910년대 국외 독립운동 관련된 내용을 한번 강독을 해볼게요.